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미술에서는 이제 관계 맺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관계 맺기라는 개념을 이제 두 명의 작가를 통해 가지고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두 명의 작가는 이 관계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처음에 떠올리게 되면은 인간 관계를 제일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인간 관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관계 맺기를 보여주는 작가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두 명의 작가들을 데리고 왔고, 좀 흥미로운 것들은 이 두 명이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되게 좀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 맺기가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이유를 한번 뭔가 간략하게만 한번 다시. 그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고 네네네. 되게 길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어떤 천재형 작가라든지 고독한 은둔하는 어떤 작가들은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오해이기도 하고 편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유형의 예술가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냐면은 내가 개인으로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흐라는 사람의 작품들을 봤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해바라기라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뭐 주제라든지 사물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필치, 그러니까 고흐의 어떤 터치 같은 것들이 유니크하다, 개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는 원 앤 온리인 거예요. 원본이 딱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흐가 아니면 그릴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작가만의 독자성 또는 원본성 같은 게 되게 중요했다가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사진이 등장하고 인쇄물 같은 것도 그냥 프린트를 찍어낼 수가 있게 되면서 어떤 그런 작가들의 약간 그 견고한 어떤 그 옹성이라고 할까요? 되게 단단한 성같이 느껴졌던 한 명의 어떤 그런 압도적인 작가라는 그런 개념이 화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그런 철학적인 거라든지 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라든지 그 전만 해도,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살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였냐면은 옛날 프랑스에서 저도 정확하게 연도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9세기 때 막 벽 같은데, 그러니까 큰 어떤 방에 벽에다가 막 그림을 걸어두는 거를 저희가 원래 이제 살롱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 평민들은 그림을 구경할 수 있는 데가 딱 별로 없었어요. 유일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성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이런 어떤 예술 작품을 관람한다는 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되게 신성한 어떤 경험이랄까요? 그렇잖아요. 조각이 막 쫙 있는데 성당에 또 그 막 그 스테인드 글라스 같이 해가지고 막 그 막 쫙 빛이 들어와주고 막 그림 쫙 져 있고 막 드라마틱하고 되게 그런 느낌의 예술품을 보니까 거기서는 확 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아우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우라가 사라진 거죠. 왜냐? 그 이후로부터는 복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너나 나나 다 이렇게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서나 쉽게 이제 그 장벽이 되게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미술은 작가가 개인으로서 내가 뭔가를 했어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호님이랑 내가 그 감독님이랑 뭔가를 같이 새롭게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단순히 작가로서 뭐 관객으로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어떤 창작을 하는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제 관계 맺기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관계 미학이라는 게 또 생겨요 나중에는. 근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태국계 미국인이었나? 근데 여하튼 이분이 그런 백그라운드는 미국이 아니라 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전을 갔더니 이분이 엄청 큰 어떤 솥에다가 자기가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끓여서 사람들이랑 나눠 먹는 그런 작업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계 맺기인 거죠.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뭔가 남아 있는 것들이 작품이라서 하는데 그 작품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되게 일시적이고 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작품이 되게 작동이 되는 거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관계 맺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소피 칼이라고 하시는 어떤 작가분이세요. 프랑스에서 1953년도에 태어나셨고요. 이분은 이제 주로 사진이랑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설치랑 개념 작업을 좀 선보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는 본인의 사적인 경험을 작업으로 좀 승화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스위트 베니티엔이라는 작업이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더 호텔이라든지 더 슬리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작가는 니키리 작가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에서는 이제 그 유태호 배우님이랑 결혼하신 걸로 되게 유명하신데 네네네. 유퀴즈에도 나오셨던 걸로 네. 유명하시고 근데 이분은 이제 70년 생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네. 다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현대 사진사에 아주 길이 남을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하신 분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유태호 그 배우님의 아내라기보다는 현대미술 작가로서도 되게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니키리 작가님의 그 작품 중 하나가 대표작으로는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복수형이지만은 이거 어떠신가요? 그냥 사진 같죠, 그죠?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또 어떤 것 같나요? 이 작품이 이제 더 히스패닉 프로젝트라고 해요. 네. 98년도에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또 어떠신가요? 이거는 이제 더 펑크 프로젝트라고 네. 해가지고 1년 전 아. 97년도에 찍혔던 사진들이에요. 네. 약간 어떤 특정한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들 촬영한 느낌이 드네요. 뭔가. 준호님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그런 문화를 향하는 공동체적인 네네. 제가 원했던 키워드들이 지금 바로바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놀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딱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되게 친밀해 보이지 않나요? 인물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배경인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친밀해 보인다. 그러니까 친밀감이 이 사진들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전에 봤던 히스패닉 프로젝트라고 뭐 이든지 지금 보고 있는 더 펑크 프로젝트라고 하든지 되게 친밀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작업들은 뭐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니킬이라는 작가가 서브컬처 그룹 또는 어떤 특정 커뮤니티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일원이 돼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거쳐요. 네. 대략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그 준비를 이제 좀 뭐 사전 조사라든지 네. 뭐 배경 조사라든지 뭐 특징들 같은 걸 연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라든지 커뮤니티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동화되는 어떤 네.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작업으로 계속 진행을 시킨 거예요. 음. 물론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 사진이라든지 영상 매체에 되게 친숙하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은 네. 이게 사진이란 매체적인 특성상 이 사진들을 찍기 전에 야 우리 좀 친한 척하고 찍자. 준호님 우리 좀 친한 척하고 찍어요라고 그런 좀 뭐 모르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일단 적어도 사진에서 드러나는 것만 봤을 때는 되게 친밀해 보이고 네. 되게 좀 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싶은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도 좀 보이고 중간에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는 사진 좀 네, 보이시나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또 스윙어스 프로젝트라고 스윙이라는 댄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또 추고 있는 거였고 음. 또 이제 시니어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어른, 그러니까 되게 노인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또 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친밀감과 자연스러움 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일단 분명한 거는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철저하게 가지고 이분들이랑 또 지내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 반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쏟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태증 씨의 작업을 봤을 때처럼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하루만 찍었으면 어땠을까? 또는 일주일만 찍었으면 어땠을까? 아예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요 정도까지 어떤 친밀감이라든지 자연스러움이 묻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설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왜 이렇게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이는가? 이 사진들을 어떻게 찍었냐면은 흥미롭게도 니킬이 본인이 찍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콤팩트 카메라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게 휴대하기 편하고 찍기도 편한 거를 네네. 이제 한 명한테 주고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꼭 찍어줘. 그래서 니키리가 야 지금 찍어줘 이렇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생활하는 모습을 이 친구라든지 어떤 지인이라든지 멤버 중 한 명이 그냥 찍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도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어떤 상황들을 정말 우리가 그냥 여행 갔을 때 친구들이랑 찍는 사진들처럼 그런 느낌이 이제 자연스럽게 네네네. 묻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일상적인 느낌이 들고 또 아마추어적인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어떤 키워드들을 꺼낼 수가 있을까, 뽑아낼 수가 있을까. 총 5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 네. 일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 이 니키리 작가는 이분들과 막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별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상성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관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왜냐, 달리 말하자면은 이 커뮤니티 또는 어떤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지고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관계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게 커뮤니티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키워드,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모습은 물론 심지어는 라이프 스타일조차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게 이제 일상성이랑 또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정체성을 또 변화시킨 거다라는 식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또는 통념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봤던 니키리 작업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녀는 수시로 환경에 따라서 정체성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키워드, 그녀의 정체성은 유동적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사진 같이 보이는데 무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집단에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뭐 펑크 아니면 히스패닉 그런 사람들을 1차원적으로 그냥 찍은 걸까? 라기보다는 뭔가 이 일맥상통하게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관통한 것 같다. 다양한 집단을 의도적으로 한 거니까. 보통은 저도 밴드를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공연을 갔다가 사진을 찍고 싶다 해서 그 속에 녹아들어서 사진을 찍게 되고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작가는 이제 의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자주 또 많은 집단들. 네, 맞습니다. 그것들이 엮여졌을 때 뭔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일단 들어요. 좋습니다. 네. 준호님은 또 어떻게 좀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처음에 궁금증이 생긴 거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 중에서도 뭐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가 될 수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이라는 걸 뭔가 처음 제시를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이걸 그렇게 좀 아이코닉하게 만들었나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생겼고, 그리고 좀 흥미로웠었던 거는 어쨌든 이게 사진 작품이 된 건데 사실 제가 얘기를 듣고 들어보니까 한 장의 어떤 좋은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라는 느낌보다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한 가치가 더 본질적이고 그거를 남긴 것이 사진이 된 것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서, 그래서 이게 그럼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고 뭔가 조명받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사진으로서의 그게 남아서 사진으로서의 뭔가 가치가 딱 받았다라는 점도 좀 흥미로운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네. 준호님도 역시 굉장히 관심이 이쪽에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작가로서, 그러니까 내가 이현구라는 사람으로서 나 이거 찍었어. 이게 내가 만든 작품이야. 네. 라는 하는 것은 옛날이었고 지금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니키리는 그런 방법들을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대 미술의 방법론들을 다 하나씩 체크를 한 거예요. 왜냐, 니키리가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아티스트가 맞나? 우리는 본인이 찍어야지만 아티스트를 그쵸. 하니까 그게 하나 이제 체크가 된 거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위 자체,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단순히 사진은 기록물처럼 남았다는 거예요. 수단으로서. 최종 목적이라든지 목표가 아니었고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필요했던 어떤 증거 같은 걸로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그 현대 미술의 어떤 체크리스트도 체크를 딱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게 퍼포먼스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체크가 되고 착착착 해가지고 되고, 다만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하게 들어갈 내용이긴 하지만은 일단
서구권에서 서구 미술권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이라는 것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은 아시아인 여성으로서 아시아인 남성으로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구권에서 미술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설득력을 가지게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많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80년대, 90년대 많은 작가들, 그러니까 비서구권에서 온 작가들이 싸웠다는 말은 좀 너무 어감이 센 것 같고 방법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서구권과 녹아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적인 것들을 많이 팔교됐던 거예요. 독특해 보이는 거, 뭐 한복이라든지 가시라든지 뭔가 어떤 뭐 중국적이란 걸 뭐 일본적인 거, 뭐뭐적인 거를 미술로 승화시켜주고 접근했던 작가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다만 니키리는 또 그것도 살짝 비껴나가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아시아인 여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되게 현대적인 미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어떤 느낌을 줬을 거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되게 저는 그게 이분이 되게 영리한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지금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은 유동적인 정체성이라는 그 역설이 되게 잘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정체성은 정해진 거 아니야? 이건 고정된 거 아니야라고 오랜 시간 동안 서구권 철학이라든지 사회적으로는 생각해 왔던 건데 프로이트라든지 이제 뭐 정신 분석학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자기 모든 것은 한 인간은 영향을 받고 살고 나라는 존재 자아가 막 뭐 이렇게 고정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줬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첨단 이론들 같은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론을 그러니까 막 텍스트로만 쓰여져 있던 것들이 이분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술이랑 접목시켜가지고 되게 영리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역설, 유동적인 정체성 이것이 되게 잘 먹혀 들어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독해라고 했을 때 읽어낼 때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를 주고서 많이 읽어내요. 다만 저희는 오늘 그렇게 그 정체성에 너무 집중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관계를 잇는 방식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은 니키리 작가가 보여준 관계 맺기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요거를 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니키리 작가가 아주 짧게 자기 작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은 근데 여기서 니키리가 본인들이 진행했던 작업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했던 핵심적인 요소들을 많이 말을 해주거든요. 첫 번째,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 작업을 위해서 자기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변형시켰다 그래요. transform myself라 그래요. change가 아니라 변화가 아니라 transform, 변형을 시켰다고 말을 해요. 그런 이유에서 그럼 무엇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스케이트보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법을 배워야 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또 스윙어스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위해서는 또 춤을 배워야 됐고 그 말은 즉슨 어떤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특정한 행동을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즉슨 우리한테 이미 익숙한 어떤 습관들이라든지 행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니키리 작가 또한 그런 어떤 되게 익숙하고 편안한 행동들을 지우거나 억누르거나 억제하거나 비워내는 것까지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많은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 특징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신체적 또는 외향적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 양식, 그러니까 행동이 변화했잖아요. 지금 변형되어 있잖아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드러나는 것 또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타려면은 우리 뭐가 필요해요? 헬멧이 필요하겠죠. 뭐 보호 같은 게 필요하겠죠. 옷도 청바지 같은 것보다는 아까 뭐 청바지는 뭐 맞겠지만 뭐 정장 바지는 안 되겠죠. 구두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 exotic dancers project라고 가지고 번역하자면 약간 좀 이국적인 댄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위해서는 이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일원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는 걸맞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전문가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확실히 달라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이 변하고 또 행동이 변하면서 또 음. 모습까지도 외형적인 모습까지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그녀의 관계 맺기에서의 핵심은 단순히 커뮤니티 일원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들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고 생각도 하고 느끼고 소통하고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즉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를 아예 동화시켜야 되는 싱크를 맞춰야 되는 그런 게 필요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엄청 들여가지고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는 것도 반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숙달될 때까지 반복을 그렇죠. 시켜야지만은 체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녀의 관계 맺기 방식에서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상당히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거를 목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이렉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부닥쳐 보는 느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능동적인 실천까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지 않고서는 설득이 안 됐을 거예요. 아까 그 감독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다큐를 찍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진정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단어 안에 노력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성의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닐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방어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그렇죠. 어떤 서브컬처 집단은 왜냐하면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서브컬처이기 때문에 발만 담궜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렇죠. 집단은 계속 있던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과 동화된다는 게 진짜로 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행동과 외향과 사고 방식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쵸, 변화시킨 그쵸. 걸 보여줬기 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녹아들 수 있다는 설득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도 사실 이 작품 이 프로젝트는 특히나 조금 비판을 많이 받는 구석이 있긴 해요. 왜냐면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적으로. 이렇게 인종적인 어떤 분장을 한다는 것에 되게 좀 예민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만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거부 반응이 전혀 없는 느낌? 무슨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 니키리의 모습을 불편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적어도 우리가 보는 선에서는 담기지 않아서 뭔가 설득을 시킨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유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는 니키리 작가의 이 관계 맺기 방식을 좀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작가님이 이런 관계 맺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의도하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현대미술의 어떤 특성들을 체크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모든 작업들은 그렇게까지 정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태칭시의 작가님도 네네. 본인이 이것까지 생각했을까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뭔가 맞물려 가지고 확 개화시킨 거 있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니키리 작가님은 중앙대 사진학과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과에서 특히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이 작품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기본적인 어떤 사진에 대한 이해가 강하게 있으셨을 거고 그렇죠. 플러스 대학원 가서 아무래도 서구권은 이런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그 활발하게 논의되는 게 있었을 테니까 거기 관련돼 있는 교수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가장 달라진 게 무엇일까 했을 때는 사진가라는 사람들 또는 사진 작가라고 했을 때 본인이 사진 찍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작가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글을 쓰시나 봐요, 뭐 사진을 찍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너가 뭘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여기 미국에서 확실하게 깨달으신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진 거죠. 너가 날 찍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가능성을 좀 발견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게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네. 자,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작가로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프랑스 태생의 소피 칼 작가를 볼 거고요. 사진도 또 보시죠. 이 사진 뭔 거 같은가요? 뒷모습 시리즈. 뒷모습.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감이 잘 안 오죠. 네.
얼굴을 일부러 찍지 않나요? 오 날카롭게 들어오시는데 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들은 사실 감이 안 오지만은 이 소피 카리라는 작가분이 1983년도에 처음으로 발행했던 책, 그 스위트 베네티안 플리스 폴로 미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란색깔 표지, 그거는 이제 88년도에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던 책을 최근에 출간이 된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하튼 책에 들어와 있는 사진들이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책들을 이제 펼쳐 보이면은 어떤 게 있느냐,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던 그러니까 의도를 알 수 없는 사진들이 있는 동시에 심지어는 약간 지도 같은 거, 지도 보이시나요? 네네네.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죠. 이게 뭐 하는 건지. 하나 더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또 어떤 페이지에는 사진과 더불어서 텍스트가 옆에 쓰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써져 있느냐, Tomorrow I will see Venice for the first time. 번역하자면은 쉽게, 그녀는 내일 처음으로 베니스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소피 카리라는 작가는 베니스에 왜 가게 되었을까요?가 이 작업의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1980년 1월 말에 소피 카리는 파리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어떤 남자를 의도치 않게 그냥 뒤따라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놓치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 어떤 그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남자를 또 우연히 만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그 남자가 베니스로 여행을 다음 날 떠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불현듯 그녀는 갑자기 나도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 뒤따라서 베니스로 가야겠다. 그 사람 미행한 시리즈가. 그렇죠. 비슷하죠 느낌이. 가지고 뒤따라 가겠다고 마음 먹어서 그거를 실천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남자와 어떤 관계성을 생성해보겠다 라는 취지로 움직이게 되었다고 좀 멋있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저희가 당연히 이런 의문들이 떠올라요. 도대체 이 남자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두 번째, 그를 뒤따라가지고 무엇을 알아내고자 하는 거야 도대체. 세 번째, 그럼 그를 뒤따라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의도가 뭐야? why죠 그게. 이 세 가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리고 이 남자가 헨리 B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이름도 진짜 이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렇다고 봐요. 소피카리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지은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 모든 질문들을 우리는 답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소피칼이 알려주질 않아요.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들으면 또 의문이 들어요. 의문밖에 많이 안 들지만 의문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왜 그녀에게 중요하지가 않았을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왜 안 중요했을까? 물론 그녀의 창작 작품, 그러니까 이 작품의 그 동기가 있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겠다는 어떤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 작품을 또는 그녀가 이 헨리 B라고 하는 미지의 인물을 뒤따라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우리는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how예요. 그래서 여기 how 세 가지는 중요하지 않고 how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헨리 B를 따라갈 것인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미행이라 말을 하셨는데 정확합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이제 택한 방식은 그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그가 모르게 최대한 은밀히 그녀의 흔적들을, 그의 흔적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녀는 헨리 B의 뒷모습만 멀리서 잘 담기지 않을 정도로 사진으로 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약간 무슨 뭐 탐정놀이 같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녀가 하는 행동이 약간 미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탐정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가 부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소피칼이 만약에 그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거였으면은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뭐 증거를 수집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탐정 놀이에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녀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의도 자체가 불분명하고 심지어는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좀 말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자,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이 행동들을 그녀는 온 힘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력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지금 네. 이 남자에 대해서. 그래서 소피칼은 이 사람이 베니스 어떤 호텔에서 묵고 있는지도 몰라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거의 수십 개, 뭐 수백 개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호텔에 전화를 해요. 거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나하나 조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경찰서도 한번 가요. 이런 사람 찾고 있다고. 그리고 베니스에 거주하고 있는 그 본인의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화 다 돌려가지고 혹시 이런 사람 보면은 나한테 꼭 연락을 해주세요라고 당부를 해요. 그리고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헨리비가 어디서 묵고 네. 있는지. 그래서 그 숙소를 알아낸 다음에 거기 맞은편에 있는 집을 가가지고 네. 집주인을 설득을 해요. 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나 여기서 조금 그 사람 좀 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성공을 시켜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그 헨리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속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절박했던지 배달원 같은 사람이 혹시나 이 헨리비가 있는 곳으로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서 배달원을 쫓아가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 없는 노력처럼 보이는 거를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되게 재밌는 특징인 거죠. 근데 이유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네.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심먹지한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제 헨리 B라는 인물을 뒤따라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을 또 세세하게 기록을 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 집요하게 글을 씁니다.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이 얼마나 세세하고 집요하고 자세한지 날짜를 이렇게 소제목으로 적어두고선 그 아래에 14시 뭐 8분 뭐 이렇게 적어두고 그 당시 본인이 입고 있던 옷 차림새라든지 그 만나고 있던 사람들과의 어떤 뭐 상황이라든지 헨리비를 찾기 위해서 연락했던 뭐 호텔의 목록도 쫙 적고 그를 뭐 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내 착각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적고 그녀가 또 관찰한 베니스의 일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자세하게 적고 온갖 그런 심경 변화들 같은 것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적어요. 그게 이제 그 글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마치 헨리비의 사소한 움직임까지도 놓칠 수 없다는 식으로 네. 계속 집요하게 사진을 찍어대요. 하루 종일 발견했을 때. 자,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소피 칼 작가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많은 정보들을 우리한테 주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나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가 누구거나 왜 이러거나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것들 여전히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그 것들이에요. 사람에 대한 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베일에 쌓여 있지만은 딱 확실한 건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녀는 이러한 행동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생판 모르는 어떤 사람과 관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인의 삶을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또한 관계 맺기 방식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다면은 이것만의 특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니키리 작가와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또는 대조를 통해 가지고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니키리 작가랑 엮은 거는 이제 형님의 어떤 큐레이팅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좀 생각했던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이 두 작가 연결고리는 관계 맺기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인 작업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을 어떤 공통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공통점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발성인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어떤 그룹 또는 어떤 개인과 관계성을 맺어야겠다고 판단을 내려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요. 노력과 시간.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력은 결국 반복이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이 막대한 시간 속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반복시켜요. 그것이 세 번째 특징인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 반복되는 행동 끝에서 완전한 몰입을 위해서 이들의 외향이라든지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변형을 시켜요. 트랜스포머 아까 나왔던 것처럼 네. 체인지가 아니라 변형까지 시킨다. 네. 네. 그래서 그 결과 그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일종의 조정된 삶, 그러니까 즉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상을 살아가게 돼요. 소피 칼도 거기에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네. 본인이 이 사람 따라갔을 때랑 따라가기 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 두 작가의 공통점이라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니키리 작가의 관계 맺기의 특징은 또는 핵심적인 사항은
직접적인 접촉이에요. 그것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되게 그 다이렉트한 관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우리가 말을 나눴던 것처럼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지고 그 무리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큰 제약 또는 제한이 있었을 거예요. 네. 설득이 안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니키리 작가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더욱더 능동적인 관계 맺기, 직접적인 접촉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설적이지만은 네. 반면에 소피칼 작가의 경우는 헨리 B라는 이 미스테리한 남자를 뒤따라가야겠다고 마음먹었잖아요. 네. 그거는 능동적인 결정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분명히 능동적인 위치에서 또는 입장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녀가 그를 뒤따라하는 방식을 살펴보면은 이 how, 그러니까 어떻게가 은밀하고 몰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그랑 만드는 관계 방식은 또는 그 실천은 간접적이에요. 인다이렉트예요. 네. 그리고 그러다 못해 되게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은 헨리비가 어디로 움직이면은 그녀도 가야 돼. 네. 그 사람의 동선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또 이게 역설적이지만은 이런 큰 차이점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견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니키리 작가와 소피칼 작가의 무척이나 대조적인 관계 맺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관계 맺기 방식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라고 저는 좀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언급했던 것처럼 니키리의 관계 맺기 방식은 사실 직접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소망하는 관계 맺기의 방식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 앞선 사진들에서 보신 것처럼 니키리 작가는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더 작은 단위로 말하자면은 한 명과의 그런 관계성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바꿈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들과 어떤 되게 단단한 결속성 또는 소속감을 그렇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러니까 원하는 그런 욕망을 자극시키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현대 사회에서는 막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니키리 작가는 되게 이성적이고 동시에 되게 환상 같은 일종의 되게 환상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인싸. 와 저게 진짜 존재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묻게 되는. 왠지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나도 하고 싶어. 또는 왠지 모르게 나도 저런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희망을 품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 정작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소피칼 작가랑 오히려 유사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뒤따라가고 지켜보고 사소한 흔적 의미부여를 하고 되게 집요한 일방적인 관계 맺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 제가 봤을 때는 SNS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랑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의문을 좀 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우리의 욕망,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니키리 작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들은 소피칼 관계 방식과 비슷하거나 왜 그거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니키리의 관계 맺기 방식은 이상적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처럼 엄청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행동과 외양 그리고 사고 양식까지 변형을 시켜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을 아예 바꿔야 되는데 그게 마을처럼 쉬운 게 진짜 아닌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되고 약간 구애하는 것처럼 그잖아요. 이미 어떤 만들어져 있는 어떤 무리라든지 소속을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밀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방식이. 근데 물론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또 동시에 소피칼도 근데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자기 삶을 다 던지고 베니스 가가지고 막 멀리서 막 하고 막 호텔 전화하고 막 아까 그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피칼 작가도 부단히 그리고 집요하게 노력을 했다면은 결정적인 차이점은 노력이라든지 정성의 여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그럼 무엇이 여전히 그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게 뭘까? 이러한 점은 소피칼 작업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작품에서 드디어 이 헨리 비를 만나게 돼요. 우연히 마주하게 돼요. 물론 그 헨리 비라는 남자가 그녀를 확실하게 알아봤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심지어는
둘이 같이 걸어가게 되고 걸어가면서 대화까지 나누게 돼요. 그리고 이런 점이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는 만났어 이러면은 뭔가 와 이러면서 뭔가 좀 막 이렇게 클라이맥스가 팍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만나면서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김이 팍 새는 것처럼 피 하는 것처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둘은 그냥 별 시덥잖은 얘기 나누다가 각자 갈 길을 가버려요. 이 남자가 그 소피카를 알아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 문장 하나 갖고 있는데 소피칼이 본인한테 물어봐요. Am I relieved, disappointed라고. 무슨 말이냐? 나 안도감을 느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나 실망한 거야?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이 결말에 대해서. 네. 이 말은 제가 느꼈을 때는 무엇을 원했던 건지 애초에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제가 봤을 때는 소피칼의 글은 헨리 비를 뒤따라가면서 그 과정이랑 베니스에 대한 인상을 막 적고 막 기술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초점은 헨리 비가 아니라 헨리 비를 뒤따라가고 있는 본인 자신에게 맞춰져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들이 그녀의 독백에 가까운 사적인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글쓰기 또는 수필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불어서 사신 같은 경우도 글과 마찬가지로 주요 관심 대상은 헨리 비였지만은 그리고 베니스의 일상적인 풍경들이었지만은 사진들을 계속 보면은 헨리 비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기 그가 있고 말건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녀는 헨리 비를 찍고 싶었던 걸까? 베니스에 있는 헨리 비를 찍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은 혹시 베니스에서 헨리 비를 뒤따라가는 그녀 자신을 담고 싶었던 걸까? 저는 여기에 좀 가까워 보이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상 헨리 비라든지 베니스 모두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왜냐? 그녀에게는 헨리 비를 만나는 것도 별로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고 정확한 이유나 의도, 목적이 부자일지라도 헨리 비를 은밀히 뒤따라간다는 그 과정 자체, 베일에 쌓여있는 어떤 타인을 따라간다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사진에 등장한 헨리 비는 꼭 그 사람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녀가 사진을 찍은 장소도 꼭 베니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녀가 원한다면은 이 세상 모든 곳에는 그녀가 또 다른 헨리 비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뒤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베니스도 꼭 여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녀에게 필요했던 거는 무엇이었을까? 누군가랑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 또는 감각 또는 내가 누군가랑 관계 맺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니키리랑 소피칼의 차이점 무엇이었을까? 저는 초점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초점을 어디다가 뒀는지 그리고 그 초점을 내가 뒀는데 사실은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제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으로 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계속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제가 좀 했던 생각들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더 멋진 좀 더 확실히 분명한 결론을 내고 싶었지만은 저도 결론을 좀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는 여러 얘기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것들은 감독님이랑 그 준현님 만나서 두한테 좀 떠넘겨야겠다. 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럼 니키리가 정말 대단하고 좋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니키리 작가도 사실은 언젠가는 현실로 돌아가요. 언젠가는 이 관계 맺기를 끝내고 본인이 살고 있는 방식으로 또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게 쉽게 말해서 또는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정말 열렬히 한 건 맞지만은 언젠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현실이랑 맞물려 있다는 거를 지금 이 도표를 통해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소피칼은 현실에서 계속 머물고 있지만은 또 이상과 분명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그거를 계속 쫓아가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니키리를 좋게 볼 수도 없고 뭐 고평가할 수도 없고 반대로 소피칼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관계 맺기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고 지난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두 작가는 이런 측면을 좀 잘 보여준 작가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데요. 영화의 구성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소피칼의 작업이 반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모든 관객이 기다리는 결말이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네. 뭔가 반전 요소. 허무한 느낌, 약간 공허한 허무지. 느낌. 네. 그리고 니키리의 키워드를 약간 이상이랑 연결시킨 것도 조금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니키리 작가의 사진들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이미지적으로 그냥 이상적인 이미지라는 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익적인 아니면 화합과 인종 간의 어떤 연결을 이야기하는 이미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적인 느낌을 또 받아서 약간 인류에 느껴지고. 네. 근데 그게 또 이상은 이상일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에는 본인의 현실로, 현실로 또 복귀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결국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에는. 그래서 그런 이상이랑 키워드가 잘 맞아떨어져 있는 것 같다. 다행입니다. 네. 이제 니키리 작가는 쉽게 말하면 진짜 그 진짜 관계 맺기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거고, 소피칼 작가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관계 맺는 것의 느낌 혹은 그 관계 맺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에 집중을 한 부분이었다라는 차이점이 딱 저도 극명하게 받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니키리 작가의 관계 맺기가 또 진짜였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 뒤에 들어보니까 결국에 또 그렇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 재밌었고, 근데 들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궁금증이 생긴 거는 왜 이 두 작가는 이렇게 관계 맺기에 막 이렇게 빠져들게 됐는가에 대한 배경이 좀 궁금해지기도 했고. 네. 약간 본능인 것 같기도 해요, 인간. 근데 그 소피칼의 작품이 요즘 사람들의 관계 맺기가 비슷해서 씁쓸한 느낌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저도 그걸 말하고 있었던 거. 어디 가면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다가가서 말 걸지 않고 저 사람 인스타 뭐지? 그렇죠. 인스타로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기서 것들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미 판가름이 나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뭔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죠? 그리고 그런 SNS나 이런 거로도 요즘에도 많은 그런 하위 문화들을 진짜 속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뭔가 속하는 느낌, 혹은 내가 속해 있다라고 과시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느낌.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 좀 치중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은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튕겨서 자기한테 되돌아오고 있고, 그게 굉장히 강한 강도로 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러니까 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느낌이 강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뭐 하나만 저도 덧붙이자면은, 이렇게 보다가 저는 안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사람들이 요즘 듣기로는 보다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연락을 해. 근데 알고 보니까 당연히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라는 게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그럼 이제 그거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근데 또 그게 무조건적으로 비판받을 부분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만약에 내려놓고서 보여줘야 되는데 니키리처럼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약간 현대미술은 과정의 예술인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작품 하나를 보고 그거를 약간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의 그냥 과정 자체가 예술이 되는 맞습니다.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특성이 약간 결론적으로 나는 이런 메시지를 말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덜한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작가가 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했어가 더 중요한, 그 행위를 하였음이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실천 해냄이 가장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부분인 것인가라는 의문도 좀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결국이 예술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냥 했기 때문에 되는 더 위대한 행위가 된 것인가, 약간 이런. 아마 그 고평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게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그 작품의 성공과 실패 여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공과 실패라고 했을 때 너무 그게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좋은 작품이라고 느낄 때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서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을 시켰는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작가는 되게 잘 해냈다. 제가 감히 비빌 수 없을 정도로 잘 해내셨다. 평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나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우리가 이제 회화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의 특징은 그게 남아요. 옛날 우리가 뭐 르네상스에서 만들어졌던 작품들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뭐 네. 피에타라든지 이런 것들 오래 가잖아요. 네. 네. 그리고 물질적인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현대미술 작품들은 물질적인 교환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죠.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막 먹는 작업을 아까 말씀드린 네. 사라지잖아요. 니케 작업도 사진으로 어떤 기록만 남았을 뿐이고 네. 태칭시의 작가도 기록만 있을 네. 뿐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사라지는 것도 중요해요. 음. 교환이 안 된다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뭐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까지 밀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메테리얼, 그러니까 물질, 물성이 없는 작업들이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반복이 이런 작업 시리즈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작업도 쓰레기를 찍은 한 장이면 쓰레기 사진인데 맞아요. 그게 한 100장 모이면 그렇죠. 작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니면은 특정한 앵글이라든지 네. 얼마큼의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서도 그걸 통일시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 지속성, 그러니까 뭐 지속성, 반복성을 가지게 된 경우는 그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많이 쓰는 우리가 방법이기도 하고 창작했을 때.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